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현호 교수께서 노태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치적 평가와 기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로는 지금 금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박인희 교수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자인 홍익대 전상규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70분이어서 발표자가 한 30분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토론자 두 분께서 15분 정도 해주시고 남은 시간은 시간이 된다면 여기 토론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으로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현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이현우 교수입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소속이고 사회과학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하신 김정인 선생님 바로 뒤에 이어서 한국의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당초 이 일을 저한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을 부탁을 했냐면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 두 분의 토론자들께서 토론자이시지만 또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김정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반을 해서 그걸 좀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지향하는 게 학술 대회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좀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 만든 것 유리해적으로 수정이 돼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파워포인트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내용이 바뀔 건 없을 겁니다. 경제민주화가 무언가 지금 우리 김정인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저는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해야 할 것인데 사실 경제민주화는 순수하게 경제학적 개념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 정치적 불평등으로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자유가 좀 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민주의 논리, 다시 말해서 형평과 분배 같은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정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보통 이런 얘기들입니다. 경쟁과 효율을 위한 시장 어떤 자유주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득권을 좀 해체해야 된다. 기득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나 또 민주주의가 오히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거나 또 안정과 또 분배와 형평으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정치 경제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투명성을 제고하자. 그리고 책임지는 시민을 많이 만들자. 그리고 무산계층까지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자.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적 성장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저희들이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성취하는 방법은 사실 크게는 하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자본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나치게 정치 권력을 오히려 대항할 만한 세력이 됐을 경우 정치 메커니즘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도록 자본을 좀 규제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모두 연설에서 언급되었던 이런 것들입니다. 맨 엘킨스 액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국 연방 정부가 통신이라든가 기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인데요.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철도라든가 통신 같은 것들을 민간 기업들이 설치를 많이 했었고 그걸 통해서 기득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법이 19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또그 셔먼 액트라든가 또 클레이턴 액트 같은 것들이 이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대기업들이 트러스트를 형성을 해서 독과점을 행사를 하니까 강제로 회사를 분할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또 만들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카네기 자단이라든가 록펠러 자단 같이 강제로 또 주식을 매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자본을 견제하는 경제민주화의 수단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래로부터의 방법인데요. 다시 말해서 노동조직을 좀 더 전국 단위로 대규모 포괄적 조직으로 만든다든가 또는 서민복지로 확대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영국과 북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노동이 기본적으로 숫자는 많지만 교섭력에 있어서 자본에 비해서 여유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로 좀 더 균형을 맞자라고 하는 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25명 이상의 민간 기업에는 반드시 노조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던가 또 독일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직장 경영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사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같은 곳에서 또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노사정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임금 같은 것들을 미리 지나치게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노사가 상생하는 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위와 아래의 방법에서 경제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핵심은 자본과 노동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노태우 정부로 오늘 들어가서 보면 경제민주화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는가 보면 노태우 정부가 초기에 제시했던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하나는 정치적인 자유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경제적인 자유화를 안 됐고 경제 안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제 자유화에 아주 초기적인 작업은 했지만 정치적인 자유화는 여전히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19 선언을 통해서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약속에 따라서 정치적 자유화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제6공화국 헌법 119조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어서 경제 자유화뿐만 아니라 자유와 형평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에 관한 얘기를 꼭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한중 수교로 대표되는 또 한도 수교로 대표되는 북방 외교 정책의 확대 같은 것들이 세 가지 주요한 아젠다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경제 민주화의 논리가 왜 등장하게 됐는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 성장 우선주의 아니었습니까? 분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선 파이를 키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정부 재원이 소수 재벌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자원의 불균형한 배분이라든가 또 불평등의 문제도 심화되고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의 분담이 커졌죠.
무엇보다도 경제 효율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자유화 단계는 가지 못하고 제한적인 자유화라고 저는 보는데요. 경제 안정화라고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예산 재정을 투입해서 산업에 개입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겠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긴축 정책을 펴겠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안정화를 했는데 이게 경제 안정화가 완전한 시장 경제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에 꼭 우리가 해결해야 좀 강화하겠다. 조금 이따 발표될 주택 건설을 주택을 좀 공급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갈망 같은 걸 좀 풀어보겠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좀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력 집중 억제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신관리 정책, 또 신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었고요. 또 결국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 제가 인터뷰를 논문 쓰다가 문의가 경제수석 이렇게 됐고 그러면 토지 공개념 도입이라든가 금융 실명제에 관한 그런 관심도 많이 보였던 것으로 노태우 정부 때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왜 민주화라고 하는 것과 경제 자유화라고 하는 문제, 경제 자유, 성장만 갖고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 또 경제적인 자유가 있지만 민주화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만 하는가, 국민들이 왜 형평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에서 자유주의자입니다만은 또 좋은 면도 있고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요. 정치적인 어떤 자유화라는 문제, 경제적인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보면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은 신체적 자유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체에 대한 자유, 또 재산권, 인연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현이 되지 않으면 억압이 되면 결국은 정치적 폭력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에 의해서 정치적 폭력에서 억압되지 않는 상태를 워낙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 사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성취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사회적 지위는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좀 더 폭넓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고 또 경제성 지위에 걸맞는 정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에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느끼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형평과 분배에 관한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라고 할 때 자유와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이지 결국 하나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끝날 수 있는 아젠다는 아니다.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보려면 이전 정부였던 전두환 정부에서 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하는 거죠. 사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펴서 상당히 많은 문제도 해결한 면도 있습니다만 또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지나치게 긴축 정책, 재정운용 정책을 펴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도 억제를 좀 상승률을 상당히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또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투자의 어떤 비효율성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제가 통계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86년에서 88년 사이에 부실기업 정부가 있었는데 그때 인수기업에 주어진 금융 지원이 11조 4천억 정도입니다. 반면에 농촌 분야에 투입됐던 지원금은 6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은 재벌 기업에 주어진 자금액을 봤을 때 상대적인 굉장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잘 살게 됐다고 하는데 기업은 흑자를 이뤘다고 하는데 86년부터 89년 사이에 단군일의 최초로 우리가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주머니 사장이 팍팍할까? 왜 나는 집을 사지 못할까라고 하는 불만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중심주의라든가 정경 밀착이 지속된다든가 또 주택 공급이 하락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평평과 분배,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본주의나 정치적 발전 단계에서 보면 당연히 생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도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전후반기를 상당 합당 이후 이전으로 좀 나눠봤을 때 보면은 이런 식의 정책들을 폈습니다. 보면 전반기 88년 2월부터 12월 정도 때는 사회공장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수도권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방에 좀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어떤 산업 거점을 만들자라고 하는 균형 발전의 얘기도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반기에 나왔던 얘기 중에 보면은 토지 공개는 도입하자, 공실명제를 추진해보자, 또 주택도 200만 원도 건설하자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평등과 분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왜 이게 후퇴하게 됐냐고 하는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 성취하지 못했을까? 참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 보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서민과 일반인도 있지만 경제민주화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처럼 임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압력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스트라이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임금은 올라가는데 20%씩 올라가는데 생산성은 도대체 올라가지 않는다.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경련 쪽에서 얘기를 하죠. 노동운동 때문에 도대체 기업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차 협거가 끝나면서 흑자 시대가 마감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고 다시 성장을 중시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게다가 90년 2월에 상당히 보수 대통합을 하면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분배와 형평의 얘기보단 다시 성장과 집중이라고 하는 쪽으로 아젠다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후반기에 들어서면은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서민과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경련, 재벌, 대기업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에 집착하는 국민들입니다. 또 선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당도 상당한 압력을 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수적이고 전경련이나 재벌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곡점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라든가 토지공개령 같은 것들의 전반적인 후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90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가 돼서 다시 과거처럼 경제 성장에 몰두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역 수지, 관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니까 불안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었습니다. 더 불행했던 것은 마지막 시기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고립이 본격화됐다. 보수 세력 중에서 보수 대통합을 이뤘던 민자당을 지원했던 재벌들도 정치 채널을 시도하면서 돈을 돌리기 시작했고 또 노동도
불만을 쏟아내면서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재벌의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다각화가 심화되니까 아까 김종인 박사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력업체 제도를 해라 강요를 하게 되고 신산업 정책을 말씀하셨지만 기업들도 정부에 이제는 대항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좀 뼈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현대, 대우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 아니었던 싶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에 민자당이 총선에서 다시 패배를 하는 어려움까지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은 노태우 정부에 관해서 사실 저도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많이 그 연구가 되어야만 하는 좀 연구가 부족한 시기라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민주화의 어떤 한계, 초기였기 때문에 또 성장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게 쉽지 않았던 시도였던 것은 정치적으로도 분명합니다. 특히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고 이게 그 과거에는 학생운동 중심이었던 것이 학생운동과 더불어 노동운동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상당히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 그것도 아마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운 이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함저 현상이 끝이 났던 것도 상당히 불리하고 좀 운이 좋지 않았던 현상이었고, 또 정부가 어느 정도로 간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저는 경제 성장 동맹 코얼리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세력들이 국가 자율성을 제약하는 현상이 이때 나타났던 것도 노태우 정부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었나 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노태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복지와 형평, 분배에 관한 진지한 최초의 고민이 있었던 시기이고, 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의미는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찬성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경제 자유화 쪽에 서는 사람이든 아니든 정치, 경제적인 질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민이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차원 높은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민주화를 성취를 했고, 또 이제 자본주의가 성숙한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까지도 성숙한 자본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선순환을 해야지 하나만 해서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단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정부에서 경제자유화라고 하는 얘기를 막 놓고 할 수 있었던, 물론 여러 가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됐었을 겁니다. 또 후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노태우 정부를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화두가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사회와 시장의 세력이 국가보다 강해지는 시점에 정부는 어떻게 공익을 정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국가가 셌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국가가 셀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과 사회는 마치 자라나는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 말을 안 듣듯이 상당히 강력한 사회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도 어떻게 정부가 공익을, 국가 전체 이익을 정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성숙한 자본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의 역할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도 고민해야 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 없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자유화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좀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는 자유화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나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상대편까지도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자유로운 사회가 됩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면 남의 자유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결국 내가 자유롭고 당신까지도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때 결국은 평평한 사회가 되고 또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 자유화와 민주화는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만 하는 관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부터 노태우 정치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였고 또 마지막에 우리 시대에 주는 함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